소송을 부추기는 남자 시리즈 1 머지 포인트 사태 소송 한번 해봅시다 편입니다. 최근에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인기를 엄청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혹시 아시나요? 머지 포인트였었는데요. 머지 포인트가 얼마 전에 판매 중단되면서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된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지포인트 앱은 2017년 10월경에 등록이 되었는데요. 업체별로 나뉘어 있는 그 적립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휴 업체의 경우에는 적립포인트 관리를 자기네가 안 해서 좋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로 나뉘어져 있는 적립포인트를 한 곳으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서비스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가맹점이 700곳밖에 안 됐었는데 꾸준히 늘려나가서 가맹점이 2만 곳까지 늘어났고요. 결국에는 그 GS25 같은 편의점과 대형 마트와의 제휴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편의점, 대형 마트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자화폐와 비슷한 지위에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각 제휴 업체에서 각각 쌓여져 있는 포인트를 그냥 모아만 주고 이 모아진 포인트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경부터 이제 그 머지 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 플러스 주식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20% 할인을 이때부터 내걸고 포인트 바우처라는 이름을 자기네가 직접 판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휴 업체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자기가 모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바우처라는 명목으로 포인트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용자들이 더욱 늘어났고요. 어느덧 그 권면액, 사용권의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권을 이제 판매해도 쉽게 완판되는 그러한 아주 해피한 지경까지 온 겁니다. 자, 그로부터 1년 후인 올해죠. 2021년 4월경에는 잘 되니까 머지 플러스라는 그 혜택을 장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고요. 더더욱이 머지 플러스 연간권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까지 출시했다고 합니다. 머지 포인트는 일반적인 그 기프티콘과 아주 유사하게 바코드를 제시하면은 상품권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잔액은 당연히 거의 저장이 됐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 이런 데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판매한 곳이 인터넷 쇼핑 사이트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테크족들, 특히 이제 그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에 2021년 8월 바로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이 1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추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머지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만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머지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머지 플러스 주식회사 본사로 환불을 요구하는 인파가 엄청 몰렸었죠. 13일인가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온라인에는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러한 채팅방이나 카페 등이 다수 등장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회사가 서비스를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고객들이 지급한 원금의 90%까지 환불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환불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오프라인 환불 운영도 중단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머지 플러스 주식회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불전자 금융업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머지 플러스는 상품권 발행업으로서 인지세를 다 내면서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왔다. 한편 올해 초 연초에 계획된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서두르기 위해서 법무법인 세종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인지세를 적법하게 납부해온 상품권 발행업자이지 선불전자금융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했을 때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과연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까요? 먼저 그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한테 8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머지플러스 회사는 얼마의 머지 포인트를 줘야 됩니까? 10만 원어치 머지 포인트를 소비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에 가서 10만 원어치 물건을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요. 만약에 그 소비자가 8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아직은 상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태에 대해서 만약에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책임이 있었다면, 즉 머지플러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그 10만 원, 8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이행불능 혹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전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설사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급했던 금액인 8만 원을 전액 반환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반환하는 게 좀 어렵고 기술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제수단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90%까지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주장이죠. 형사상으로 보면 또 어떨까요? 머지포인트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소비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게 있다라면은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상한 점은요, 그 머지포인트 앱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약관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금액형은 비정액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기록된 모바일 교환권, 어렵습니다. 이라는 그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머지는 자기가 팔고 있는 그 상품권, 머지 포인트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어떤 업체만 팔 수가 있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만이 이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결국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자기네들이 팔고 있는 머지포인트의 할인 판매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단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요, 머지포인트는 그 자신들의 업종을 업체 간의 경계가 없는 상품권 발행이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상품권 발행은 하나의 업종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뭐 기타 등등 다 한 가지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만약에 5개 업종 이상이고 혹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고 혹은 가맹점 수가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권 발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금융거래법 거기에 정해진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로서 허가가 아니죠.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는 자본금이 2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머지 회사는 자본금이 30억 원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충분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등록을 안 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했을까? 이 점인데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하려면요.
일단 그 재무 건전성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100분의 200, 즉 2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머지 회사는 그걸 훨씬 뛰어넘었던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거의 1,000억 원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몇백억 원은 남아 있었을 것이고 300억 원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자본 대비 한 10배, 1000%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금융업자가 적법하게 이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그 최고 한도액이 50만 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해서 뭐 몇백만 원까지 머지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해놨었죠.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머지 측은 굳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그 법적인 거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구조 문제가 될 텐데요.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선불 지급 수단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는 최대 할인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만약에 적자가 생겼다. 그럼 이걸 누가 그 담보를 해주나요? 적자 시에는 각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죠. 그 대신 자기가 지급해주죠. 그 든든하죠. 문화상품권은 최대한 8% 정도라고 하고요. 백화점 상품권은 3에서 한 5% 정도라고 하는데요. 다 어떻게 뭐 백화점이 이를 다 담보하고 보장하고 그렇게 하죠. 구두 상품권은 좀 할인율이 높죠. 20% 이상이 될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은 그 대신에 해당 그 구두점, 재화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네가 스스로 책임지고 담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됩니다. 자, 그런데 이 머지는 어떻습니까? 머지 포인트는 자본금이 30억 원 정도인데 발행한 상품권의 액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억 원이 넘어요. 자, 그렇다면 경제적인 구조로 봤을 때도 머지 포인트는 계속 20% 할인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이 그 매출을 올린 그 돈으로 막아야만 되는 그런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머지 회사 측이 자기네들이 그 판매했던 그 머지 포인트 사업이 만약에 법률에 위반됐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안 상태에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강행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고요. 민사상으로는 소위 말해서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그것에까지 사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 머지 측의 과실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했던 그러한 상품권이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 혹은 계약 해지로 인한 이행 책임 혹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 회사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재무 구조조차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머지 포인트가 인지도도 없고 뭐 매출 규모도 형편없다. 그렇다면 뭐 금감원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머지 포인트라는 것은 뭐 애들도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알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그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그 상품권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1년 정도의 그 누적 판매액, 매출액이 한 1천억 원, 1천억 원에 가깝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유명한 신용카드 회사하고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보도자료까지 막 뿌린 적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좀 무자격자 요건이 안 되는 그러한 업체를
단속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단속할 책임이 있다라 하면은 금감원, 금융위, 즉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경우에도 금융감독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머지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이것만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소비자들한테 판매해서 입금받은 그러한 매출액, 그것과 자기들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그러한 통장이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을 샀을 때 가맹점들한테 지급할 돈은 상당히 남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통장을 저 같으면은 가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그 은행한테 가압류한 내용에 대해서 제3채무자의 입장이 어떻냐, 지금 남아있는 돈 혹은 가압류된 돈이 존재하느냐에 관련된 그러한 진술 최고서를 저희가 그쪽에 발송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그 돈이 실제로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텐데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머지 측이 혹시라도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 어느 이후부터 소비자들을 속일 생각이 혹시라도 있었는지 그러한 관련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겠죠. 저라면은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소송을 부추기는 남자 시리즈 2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